6.15 선언 2주년 기념일에 금강산에서 남북 통일 대축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쪽 대표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을 가는 배가 속초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북쪽의 장진항까지는 불과 40분 정도 오면은 도착을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4-5시간이나 배를 타고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한참 가냐 그랬더니 영해 밖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영해 밖에서 장진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가면은 휴전협정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조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외국으로 영해 밖으로 쭉 나갔다가 거기서 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 바다 오염시켜가면서 기름을 그렇게 퍼붓고 가까운 금강산을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잠실 가는데 바로 못 가고 그 가운데 선이 있어서 강릉 갔다가 잠실로 가는 그런 셈이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 뱃길처럼 하나의 상징이죠. 전부 뒤틀어져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과 북 서로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세에 의해서 우리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에 제가 간절한 소망으로 올해는 북과도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희망한다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남북 문제나 국제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첫째는 이스라엘 그랬는데 이거 아주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고요. 오늘은 제가 둘째, 셋째 이름만 본문으로 잡았는데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로 그러면은 부정, 네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하마 그러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름을 자기 애한테 붙인 거죠. 셋째는 로암미 그랬습니다. 로암미 하는 거는 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백성이다 또는 내 자식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로우를 붙였으니까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우두머리를 모시고 살게 되는 날 자기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마지막에 루하마가 돼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세우는 한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통치자 왕이다 그러면 멜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쓴 용어는 멜렉이 아니고 로쉬라고 했습니다. 로쉬는 뭐냐 하면은 그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멜렉은 분단, 남왕국 북왕국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분단 왕국의 왕이 멜렉입니다. 그렇지만 로쉬는 분단 이전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있을 때 그들을 지도하던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왕국, 분단 체제에 세워진 권력은 아니다. 그 분단 체제에 세워진 우두머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체제의 기반이 분단되어 있을 때에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분단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마음이 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우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때는 북에다가 와서 총도 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휴전선에 와서 싸움도 걸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제일의 목적이지, 통일된 체제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자기 체제에 도움이 되면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으면 남북 문제하고 손을 잡지만, 봐가면서 잡는 척 하면서 딴짓도 하고 한참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1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이 섬기게 될 한 통치자로 로시, 사사시대에 분열되기 이전의 지도자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분단주의자, 반통일주의자를 배격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통일을 꿈꾸는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긴장 관계를 유지해오고 그랬던 시진핑과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는 설전에 가까운 통화였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은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쿼드 체제, 쿼드 체제라는 것은 미국, 호주, 인도,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중국을 포위해서 대항하는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토, 유럽의 나토와 같이 이 쿼드 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킨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진 체제죠. 여기에 한국이 들어와라, 한일 관계를 자꾸 강조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라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쿼드 체제에 두 나라가 서로 적대하면 같이 들어오기 어려울 테니까 그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싱가포르의 외무장관을 역임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회 의장을 지낸 키쇼르 막버바니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 안보리 의장이었죠. 이분이 아주 좋은 글을 쓰셨어요. 이 쿼드 체제, 아까 그 네 나라의 중국 고립하는 체제라고 그랬죠. 그 체제가 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그 네 나라는 서로 다른 지정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각각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달라서 하나로 뭉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워게임의 핵심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나라는 쿼드 체제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글을 썼습니다. 우선 호주를 봅시다. 호주는 경제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거기가 이제 남중국하고 호주하고 하면은 얼마 거리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접한 그런 바다 가운데 뚝 떠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강대국이 중국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호주가 수십 년간 불황을 모르고 안정적 번영을 자랑해 왔는데,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호주 경제가 중국과 기능적으로 같은 지역에 속해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의 통계만 보아도 호주에서 수출하는 그 비중 중에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33% 이상이나 돼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겨우 5%뿐이 안 됩니다. 근데 5% 되는 미국의 말을 듣겠어요? 33% 되는 중국에 가까워지겠어요? 이건 뭐 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호주가 조금 문화적으로 아무튼 자기도 유럽 계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항상 그 미국에 너무 친화적이고 중국과 적대하는 그런 제스처를 잘 씁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도 중국의 관련성 여부를 국제사회에 제일 먼저 공개 요구했어요. 물론 미국이 먼저 했지만 그렇게 해서 면전에서 중국의 따귀를 때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혐의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비공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대놓고 이제 먼저 따귀를 때린 셈이죠. 그래서 중국은 호주를 지켜보면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하나의 패를 쥐게 된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은 미국의 접근에 대해서 이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경 분쟁이 있었죠. 중국과 인도가.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 실제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아마 회피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 인도하고 중국 간에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오랜 그 두 문명국이죠. 대국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천 년을 지리적으로 이웃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두 나라의 접촉을 사실상 이렇게 막아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현대의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히말라야가 더 이상 두 나라 사이를 차단하는 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두 나라가 그 히말라야 그 산지에서 같이 양국의 군인들이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2020년 6월에도 그 중국군하고 인도군하고 아주 대판으로 싸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전부 특히 인도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아주 극에 달하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1980년에는 양국 간의 경제 규모가 대등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그런데 2020년 현재에는 작년이죠. 중국 경제가 인도의 5배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국의 장기적인 관계는 결국은 경제 규모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경제가 이 소련 체제를 압도했죠. 그래서 냉전 시대의 소비에트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연하게 미합중국, 미국이 2017년에 이루어진 우리 이제 TPP라고 하죠. 미국도 함께 참여해서 이게 뭐냐면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우리 안 하겠다 그러고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이 남아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바로 바이든 정부로 바뀌기 직전에 아주 절묘한 타임에 RCEP이라고 하는 그 동남아시아 지역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무역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한 벨트인데, 이것이 그 FTA로 무관세로 전부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나의 경제적 블록을 형성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인도가 빠져 있어요. 인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 중국에, 그러니까 인도가 빠졌다는 것은 이 아시아에서 두 강대국인데, 인도가 빠짐으로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PP, 지금은 이제 CPTPP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중심의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힘이 쭉 빠져버린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계적인 그 흐름이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런 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심각하게 우리가 참조해야 될 통계 자료가 있는데, 2009년 당시에 내국의 소비 시장 규모가 중국은 1.8조 달러였습니다. 미국은 4조 달러 이상이었죠.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래서 미국과 관련을 맺지 않으면 자기의 경제가 풀어가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과거 이야기다.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상황이 역전돼서 중국의 경제 규모가 6조 달러, 미국은 5.5달러. 그러니까는 중국이 더 많게 된 거죠. 그리고 향후 10년간 중국의 수입 물량이 22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 미국의 대량 소비 경제가 소련을 몰락시켰듯이 향후에는 중국의 엄청난 내수 시장의 규모가 국제 지정학의 지형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미국이 최대, 아직까지는 미국이 막강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역시 최고의 그런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향후는 달라진다. 중국의 소비 이력이 더 막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포위하자고 군사력으로 압력을 넣는 쿼드 체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 잘못해서 미국의 입김에 압력에 굴복해서 우리 쿼드 체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큰 환란이 오게 됩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도 보면은 그렇게 트럼프에게는 또 트럼프에게 아첨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중국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트럼프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죠. 일본은 중국에 대한 봉쇄 실행 프로그램에 여전히 서명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은 다른 측면에서는 호주하고 또 다른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호주는 주변 국가들이 서방 국가입니다. 근데 일본은 과거에 이 동남아에서 잘못 저지른 그런 자기들의 죄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일본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하고 아주 적대적인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본이 아무리 자기들이 고집을 세우고 이렇게 막 나간다 하더라도 러시아나 한국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중국하고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막법안이 그 외무상이 전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일본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잠깐 그 중국을 점령했던 역사 외에는 전부 중국과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에 오히려 종속된 그런 규모로 잘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일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군국주의 시절인 20세기 전반기를 제외한다면 일본은 줄곧 강대한 중국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4개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쿼드라는 동맹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배경이 쿼드 동맹의 해군 함대가 인도양에서 훈련을 실시한다고 해도 아시아 역사의 방향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중요한 나라들이 전부 이 쿼드 체제에 전부 거부하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듬성듬성 호주, 일본, 인도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뭐 촘촘하게 아시아 국가들이 다 들어왔겠죠. 여기에 하나의 뚜렷한 징후가 있는데, 미 합중국의 가장 강고한 동맹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어떤 나라도 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미래는 쿼드보다는 RCEP, 얼마 전에 우리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체결한 그 RCEP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중국을 견제하는 블록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다른 학자들도 이거는 자살골을 넣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급속하게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한국의 제1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한국, 중국의 무역량은 2004년부터 이미 미국과의 무역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2배가 넘었어요.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과의 교역보다 2배가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최근 3년간의 교역량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쓴 글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 교역량 통계를 보면요,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연평균 1,46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47조 원이나 되는 거죠, 중국과의 교역량이. 근데 미국과의 교역량은 71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71조입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이 중국에서 얻은 무역 흑자는 연평균 430억 달러입니다. 43조 원의 흑자를 한국이 거뒀어요. 근데 미국으로부터 얻은 흑자는 144억 달러입니다. 14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미국보다 2배 이상 정도 되는데 흑자 폭은 3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과 군사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자살골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이 펼쳐진다면 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근데 만약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의 제1폭격 대상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중국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가 어디입니까? 평택입니다.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이 미사일 체제가 있는 사드가 있는 성주, 이런 곳이 되겠죠.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주한미군이 아니고
전쟁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주한미군으로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한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처구니 없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되찾는 날을 그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되찾으려면 이 모든 외세의 개입의 빌미가 되고 있는 남북 간의 갈등이 멈춰져야 합니다.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것은 남북이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고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군은 떠나야 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모든 그런 지뢰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이 우선 하나가 되고 이를 방해하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